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 장혁 선생님이 너무 잘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 돼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두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뇌가 굉장히 우주 질서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로, 그리고 이 지상의 생태적인 환경적 질서와 별도의 존재로 생각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또 이렇게 예외적이고 분리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해온 이 주체 이해, 이런 자아 이해, 이런 인간 이해가 결국은 지금의 어떤 위기를 불러온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위치를 다시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우리 아마 이 제목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예외적이고 분리된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과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좀 물질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유기체적 입장에서부터 좀 더 물질적 입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선은 그러면 인간을 예외라고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 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대단히 실존적인 문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다시 질문하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제를 서로 한번 물어보자. 이걸로 제 얘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얘기를 이제 넘어가서 한번, 오늘 저는 원고가 좀 길기는 한데 원고가 나오면 읽어보시고 오늘은 대충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요새 인류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목이 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인류세, 자보세, 대농장세, 이런 표현들은 대개 지금의 위기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너야라는 얘기는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 같지만 때로는 문제를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되게, 인류세는 인간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인간이 결정할 수 있어. 근데 그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툴루세, 키노세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우리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툴루세 같은 경우는 문어, 메두사, 이렇게 촉수가 많은 그런 짐승들이에요. 횡적으로 노는 짐승들. 위로 올라가거나 딴 세계로 도망가거나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횡적으로 소화하는 이런 질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는 뭐냐면 위만 쳐다보든가 우리 따로 떨어져서 놀 거 생각하지 않고 옆으로 붙어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키노세 같은 경우는 이 키노틱하다는 게 이게 신체적인 운동을 실한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 하나, 아까 말씀하듯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적 운동으로부터 생명으로 무수한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온 거니까, 이 운동적인, 그러니까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것을 기준에 놓고 뭔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결국 결론적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는 툴루세의 상징이고 하나는 소위 키노세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좀 빨리 가야 시간을 맞출 것 같아서, 결국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지질학적 의미를 논하는 모든 이론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런 인간 분리적이고 인간 예외주의적인 삶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참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뭐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 이제 우선 하고 싶은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키스트 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부분 보셨죠, 그죠? 대지의 입맞춤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토양을 살리기 위한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생태적 에너지 순환 과정에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농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일종의 뭐냐면 비유 같은 게 등장하는데 뭐냐면 여기 이 제초제, 살충제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전부 다 나치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뭐냐면 그 화학무기로 사용이 됐어요. 적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뭘로 사용됩니까? 유대인 학살을 위한 가스실의 독약으로 사용이 됐죠. 그죠? 근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소위 대량 농업 생산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대량 농업 생산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단일 작물을 욕심껏 다 생산하기 위해서 뭐냐면 생태적인 환경으로부터 그 땅을 끊어내는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과의 전쟁, 자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에 많은 영토를 식민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동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이상철 박사님 레비나스 전공자가 계시죠. 레비나스 그 전체와 무한의 서문의 앞부분 얘기는 사실은 전부 이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주체되기 자아되기의 드라마는 전쟁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이 서구 근대의 주체나 자아는 어떤 얘기냐 하면 바깥의 얘기를 안 들어요. 아까 선생님 바깥의 얘기를 이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데 선생님 얘기에 바깥의 얘기 안 들고 지한테 지가 물어봐. 지한테 지가 물어보고 내가 괜찮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맞아. 나는 괜찮은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바깥에 있는 놈들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세울 도성을 위협을 가하는 놈이거나 나라는 주체에 위협을 가할 놈이거나 아니면 뭐냐면 나라는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전부 다 끌어다가 내 도성을 세우는 돌로 기둥으로 삼아야 될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의 논리잖아요. 딴 놈도 그렇게 하면 결국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주체되기 드라마가 결국은 홀로코스트를 만들었고 이 주체되기 자아되기의 드라마는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삶은 저는 전쟁 같은 삶이었다. 자아 중심적이고 주체 중심적인 삶은 사실은 뭐냐면 전쟁 같은 삶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또 넘어가 보면 이 재미있는 나오미 클라인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봤습니다. 겁니다. 이분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경제 체제와 경제적 삶과 지구의 이 생태적 체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오직 하나만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면 예외적으로 분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주체를 말하고 자아를 말해온 이 근대적 자아나 주체의 방식이 이와 같은 지구 행성 체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지 우리 교황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굉장히 유명한 문서를 냈죠, 그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분이 통합 생태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 표현을 한번 그냥 보시면 또 설명을 길게 하는 거는 나중에 글 나오면 여러분 보시도록 하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창조의 흠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외외적으로 위치시킨 인간의 삶과 먼지 한 톨의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의 공통 원천에 대한 물질로부터 가장 고등한 동물까지
만물의 공통 원천에 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차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와 누이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질서 바깥에 있지 않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소위 말해서 비인간 생명들 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물질이나 무기물들 또는 사물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별했고 우리를 그것의 바깥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무지장 노력을 했고 그게 사실은 지금의 문명과 지금의 문화를 어떤 인간 세계라는 거죠. 지구하고는 어쩌면 지금은 뭐 말하자면 홀로세의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인간 문명과 지구의 삶이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둘이 그동안에 서로 용서 좀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용서 못 하겠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분리된 또는 예외적인 인간의 삶을 말해온 과정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외적인 존재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생물학 얘기를 하던데 생물학 아시는 분들은 아마추어가 대충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요즘은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가치와 사실을 섞는다. 이거는 과학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주 불문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와 과학을 섞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 뭐 제인 구달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해서 동물 지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한다고 이거 까고 폄하당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소위 말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까 지성 소위 말해서에 대한 얘기에 도입해 보면 이게 좀 더 쉬우거든요. 저는 그게 그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생물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게 인간의 지성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아니에요. 정말 어떤 질적인 도약이 어마어마한 도약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데 결코 이게 뭐냐면 분리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포적이고 식물적이고 동물적인 지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지금 인간의 뭐냐면 추론하고 개념화하는 지식과 같이 만나 있다는 거예요. 둘이 분리할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를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포의 지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쭉 보시면 뭐 다 안 읽어도 세포가 이렇대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또 이 생물학자들이 나무와 숲의 지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송 같은 데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가 이게 짐승들이 와서 자꾸 뜯어먹으면 그 가스를 발산한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야, 뭐 문제가 생겼다라 안 돼요. 옆에 있는 나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독성을 내보내고 잎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저 옆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도 전부 다 내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좀 떨궈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경계하는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 어머니 나무만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저기 참고 도서로 써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분도 그 수잔 사미든가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숲과 나무는 20개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어린 묘목이 나오잖아요. 어린 묘목이 나오면 햇빛을 받을 때까지 제대로 발육 못 하잖아요. 근데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 균류들이 연결해 놓은 뿌리들 사이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어머니 나무가 어린 묘목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질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만 머리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훨씬 더 협조적이고 상봉적으로 영양도 배분하고 그러니 식물이 수동적인 식물이다. 식물은 뇌가 뿌리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모습에 뇌는 어디 있고 사지는 어디 있고 이런 구성이 식물에 맞게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지성도 뭐 여러분 다 들은 거 보노보 이 얘기 앞에 보노보 그 사회적인 활동이나 애정이나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그 까마귀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자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새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3자가 자기를 보듯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천재새 알렉스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애들한테서라도 다 들어봤잖아요. 뭐 수백 개의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인에게 사과도 할 줄 알고, 주인에게서. 그 다음에 뭐냐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토론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비갈매기, 우리나라 제비갈매기도 그런데요. 필리핀 해역에서 태풍이 일어나면 바로 안 돼요. 여기서. 저주파를 통해서 바로 안 돼요. 코끼리는 수백 마일 떨어진 자기 동료들하고 소통을 한대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경고장 날리면 같이 소통한대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지금 코끼리가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가다가 뼈를 만나면요. 몇 시간이고 그 뼈를 들어서 서로 코로 옮기면서 일종의 의식을, 뭐 어떤 의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돌고래도 그렇답니다. 돌고래도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들 중에서는 이런 새도 있대요. 이게 파란 색깔을 뿜어가지고 이제 짝을 유혹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 파란 색깔이 계속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파란 색깔이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들레즈가 하는 얘기들, 저기 뭐죠? 둥지를 갖다가 그 파란색을 온 사방에서 물어다가 짓는데 최고로 화려하게 짓는다. 그 예술도, 새도 예술을 했던 거예요. 문화도.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어서 지성도 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또 생물학자들이 되게 재미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넘어가 보면 이게 되게 이제 과장이라는 걸 많은 생물학자들이 얘기하죠. 10%만 인간이다. 10% 우리 안에 있는 세포의 10%만 인간 거래요. 근데 이건 뭐 과장이라고 다들 요새는 뭐 반반이다 뭐 이까지 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되게 웃긴다, 약간. 만약에 10%만 내 거라면 그 안에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건방진 생각일까? 수없이 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공간인데. 이번에 제가 병원에 4주 동안 입원해서 갑자기 세균이 습격을 해가지고 제 간을 공격을 해가지고 4주 동안 있는데, 그 전에 어떤 93세 먹는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좀 아파서 비실비실대면 그렇게, 너는 왜 네 몸을 네가 관리하냐? 몸은 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해야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몸을 관리해야지. 그게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서 또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건 뭐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막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간이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나는 뭐냐면 내 머리로 계속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이 소리치는 거하고 다리가 소리치는 거하고 콩팥이 소리치는 거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생물 복합체예요. 그 인간만 그렇겠어요. 어느 것도 다양체가 아니고 복합체 아닌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나 주체로 대충 묶어가지고 그게 우리야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쩌면 건방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것도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재밌어서 갖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물질 세계나 동물 세계나 식물 세계하고 소위 말해서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포가 그대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세포가 거의 대부분 며칠 내로 몇 시간 내로 계속 죽고 살기를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세포는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는 그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생성의 과정을 내 안에서, 나라는 어쩌면 아까 있듯이 일종의 준안정적 틀 안에서
국소적, 준안정적, 선생님 말씀대로 그 틀 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난 거지, 그 세포나 뭐 고정적인 뭐가 있어서 나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얘기로 넘어가면, 제가 나는 동물이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데리다 얘기입니다. 데리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위 데카르트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사이에 경계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위 리미톨로지라는 유명한 그분의 글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넘어서기 위한 노력인데, 인간 아닌 다른 모든 생물들이 풍부한 지적이고 내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나누고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포유동물까지 그들은 여섯 부속품을 인과적으로 결합한 기계 같은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거는 뭐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어쨌든 인간의 지성과 이 동물이나 식물들의 지성과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인간 지성으로 뭉뚱거리든가 아니면 그냥 식물이나 동물 지성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건 문제가 있죠. 근데 각자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그죠? 각자의 경험과 이 지성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각자 존중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지성에 대한 얘기도 또 전체 훨씬 더 확대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부터 첫 번째 이해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별해서 분리하거나 예외로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 물질 이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넘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물질은 정신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에 속하고, 그래서 물질은 정태적이고 고정적이고 기본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로 관계로 얽혀 있기보다는 굉장히 개별적이다, 입자적이다. 따로 또 울타리가 있어서 절대로 뭐냐면 서로 뭐 기공을 통해서 서로 만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물질은 그 자체가 어떤 행위 주체도 갖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다른 외부의 힘, 그 다른 행위 주체와 만나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수동적인 것이다. 작용을 뭔가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해야 돼. 원인과 결과가 매우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단순한 선적 인과론에 따라서 작용하고 반작용할 뿐이다. 그래서 물질의 운동은 불변하는 근본 법칙을 따르고, 이게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차이 없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똑같은 것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차이 없는 반복과 회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운동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그래서 들레즈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대적 물질성은 동일성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물질 이해를 지금 이제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물질 이해들이 철학에 깊숙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 아마 영비에 있어서는 신학계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소위 말해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틀 내에서 신학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유포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대적 유물질례를 조금만 비판해 보면 좀 뭐 아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대적 자아 드라마, 주체대기의 드라마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물질 세계와 소위 인간이 사는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하고,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간을 소위 말해서 분리하고 예외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물질 세계를 향한 정복적이며 식민주의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결국은 위기를 불러온 내용이 아니겠냐. 넘어가시면,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물질은 고정적이거나 입자적이지 않고 오히려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변화의 운동이고 힘이다. 어떤 정박지도 어떤 중심지도 그리고 어떤 고정된 찬조점도 없는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이다. 물질은 이미 명사적이기보다는 동사적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들레즈의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질의 존재론적 바탕에 어떤 고정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관계적이고 운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인 베넷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마법에 걸린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태가 능동적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생기성을 가지고 있다. 토마스 네일 같은 사람도 보다 최근의 신유물론자들은 물질 자체의 운동성과 수행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이미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조금 이제 신학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카렌 바라드라는 물리학자이자 원래는 데리디안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하여튼 신유물론의 거의 핵심적인 페미니스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관계는 관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물질은 결코 고정되거나 이미 주어져 있는 무엇이 아니며 다른 과정들이 단순한 최종 결과물도 아니다. 물질은 생산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생산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쭉 얘기 이제 보시면 시공간 자체도 물질도 우리 자신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고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물질 자체를 보는 데서부터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인간만이 행위 주체가 아닌 겁니다. 모든 사물과 사태, 식물과 동물 모두가 행위 주체로서 서로 얽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게 지구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인간 정신과 인간 주체성을 신체와 물질 세계 밖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물질과 신체로부터 분리되어 병렬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보다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신학에도 찾아보면 넘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실은 내 영적인 궤적의 정점에서조차 내가 물질의 바다에 잠겨 있지 못할 때는 결코 고향에 있음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The Heart of Matter라는 굉장히 작은 책이고 굉장히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이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와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보시면 지구와 인간을 보면 조르주 바타이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진리인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구가 움직임 없는 정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왔다. 지구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 자체도 운동하고 있고 운동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 지구는 물질들과 다양한 생명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지는 자기 조직화다. 그리고 지구는 자신의 자기 조직의 준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적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생산하고 수달하고 소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봤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자신의 준 안정성을 유지하는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못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거보다 한 20, 3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문제의 핵심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보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구의 주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소모 과정 혹은 에너지 순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인간들이 삶이 뭐냐면 바이오스피어를 줄이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냐면 지구적 대사 과정이나 에너지 소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분리되지 말고 예외적이 되지 말고 이 지구적 삶에 지구적 물질로부터 고등 동물까지 이 얽혀서 만들어가는 이 지구의 삶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이런 뭐냐면 지구적 순환 과정, 대사 순환 과정 또는 에너지 소비의 과정 속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클레이턴 크라켓 같은 사람들이 에너지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인간 주체는 인간과 비인간 관계들이 네트워크에 완전히 들어가 잠겨 있고 그리고 그 관계 네트워크에 내재적이고 횡단적인 실제다. 브라이드 오티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외주의를 넘어서는 인간주의성은 이제 지구 중심적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문화 이분법을 횡단하고 또 인간 사회 문화의 구분도 넘어서면서 우리 서식지 지구의 복잡한 관계운동 안으로 우리를 재배치해야 된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고 지구적이고 행성적 시각은 물질적 차원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주를 향해서도 선생님 말씀하신 아마 온 생명을 향해서도 열린 시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네일 얘기 제일 최신의 철학자입니다. 뉴메 데레일레이스백. 가장 최근에 가장 활발한 철학자인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제가 이분이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한 찾아보니까 15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 활동의 수동적 대상도 무대도 아니다. 또한 지구는 자비로운 주관적 행위자도 아니다. 가이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말할 수 있다면 지구는 소모와 죽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구는 가이아가 아니라 피톤과 더욱 닮았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지구 위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곧 지구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지구 그 자체도 지구의 것이 아니다. 지구는 거대한 우주적 가지법계의 흐름들 중에 한 가지다. 그 중에서 인간들이란 차갑고 어두운 우주를 향하여 최적의 운동적 소모의 길을 찾고 있는 아주 작은 실험적인 모세혈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 위에 우리 사람의 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행성과 우주의 소모 그 자체를 얼마나 잘 도울 것인가와 관련된다. 잘 죽기, 잘 썩기. 퇴비라는 것이 이런 순환 과정을 잘 썩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툴루스의 얘기는 전부 그런 얘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얘기를 넘어가면 성서는 진짜 인간이 예외주의를 옹호할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외주의적 정복자와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이누마 일리시 소위 바빌론의 제국주의적인 체제, 특정한 집단을 그 위로 예외적으로 끌어올려서 지배하는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방향 자체가 위를 향해서 예외를 만들기 위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예외를 없애기 위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이 해방적 접근들이 이 소위 말해서 예외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된 해석들 이런 게 나올 때는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더 밑으로 가야죠, 이제는. 인간에서부터 동물로, 동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사물로, 사물에서 물질로, 사태로 이게 확장해서 가야 될 건데 거꾸로 뭐냐면 위로 그냥 바빌론의 그 소위 그 제국 질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게 해석되어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이 얘기도 이건 캐서린 켈러의 얘기인데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 창세기 얘기를 켈러를 읽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인간이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 안에서 보면. 인간이 별로 역할이 없어요. 나중에 대충 뭐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런 얘기로 계속 포장만 돼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나라거든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물질이 가진 생성적 힘을 긍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가장 빛나는 건 땅이고 물이에요. 거기서 보면.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사람은 그거예요. 그걸 괜히 인간을 뭐냐면 나중에 그냥 약간 무슨 수위처럼 세워놓은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또 캐서린 켈러 얘기 계속 하면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집중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인터카네이션 얘기도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 동기는 그 소위 말해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과정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 세계로부터 예외가 될 생각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창조 세계에 예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국의 예외적 특권 만들기 논리에 저항하면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예외자가 되기보다는 만물 속의 수평적, 보편적, 교황의 용어로 쓰지만 보편적 화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목표는 피조세계의 관계적이고 물질적인 얽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여기에 예외적 황제의 힘이나 초법적 권력자의 이미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마 갈릴리 예수의 그 소위 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끼리의 서로 그 어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제국의 권력이 주지 못하던 힘과 기쁨을 느꼈던 그 과정이 소위 포테스타스,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압살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질로부터 사회 고등동물까지 이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적 과정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고 쾌감이 있고 어떤 생성이 있을 텐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국의 종교 안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예외적 권력이 외부로부터 군림하는 자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모든 예외적 권력이 예외성을 포기하고 창조 질서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와 운동 안으로 연결되어 들어가는 것이 아마도 성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죠. 또 넘어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실존적 물음으로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전체 주제가 저는 되게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간이 정신과 몸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가 별개의 것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통합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정신세계나 물질세계로 도피하여 자기만의 도성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리에게 분열과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얘기하고. 하지만 물질과 정신을 통합하는 삶의 실현은 우리의 호흡이 그런 것처럼 호흡만 가지고요. 여성 그 생태신학자인데 정말 심오한 물질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마리아 창가 같은 걸 가지고 거기에 생태적인 얘기를 끌어내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그 호흡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령론적인 해석과 물질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갑니다. 어쨌든 넘어가 보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아까 이 지구라는 게 그냥 고정된 물질의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수많은 살아있는 운동들이 얽혀서 만들고 있는 무엇, 지금도 운동하고 있는 무엇,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곧 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그 안에 불려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넘어가 보시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그러려면 참여하려면 우리도 달리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곧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라면 이미 딱 정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뭐냐면 정말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딱 묶여있는 존재라 그러면 여기서도 역할을 못하죠.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대단히 탄력적인, 준안정적인, 국소적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공생적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까 이미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대사 과정에 돕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의 삶을 존중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끝인가요? 예, 끝인가 봅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원고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